아니, 스웨덴 병원에서 한국식 온돌 난방을 쓴다고요. 대체 왜요? 영하 30도에서 아이들이 숨을 못 쉬고 고생하는데 온돌 깔고 다 나았대요. 이게 말이 돼요? 수진국 한국이 스웨덴보다 앞서다니. 스웨덴 병원에서 실제로 한국식 온돌을 설치하고 효과를 본 사례가 있다는 사실.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천식으로 고생하던 한 스웨덴 소년이 한국 여행 중 한옥 온돌에서 완치 수준으로 나아졌고 그 경험이 병원 난방 시스템까지 바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죠. 환자들의 회복률이 40%나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고 해요. 한류는 K-드라마와 음악만이 아니랍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가 스웨덴 겨울을 녹이고 있거든요. 이제는 북유럽 병원들이 온돌 혁신을 배우러 줄을 서고 있다는데요. 이게 우리 기술과 전통의 힘 아닐까요? 지금부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일하는 스웨덴 병원의 창문 앞에 서서 눈송이들이 혹독한 겨울바람 속에서 춤추듯 날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밖의 온도계는 영하 30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두꺼운 유리를 통해서도 추위가 스며드는 게 느껴졌어요. 제 이름은 에릭 인드스트렘이고 제가 설계에 참여했던 이 병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위기의 중심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병원은 늘 우리 도시의 자부심이었어요. 현대적인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건물이 마치 거대한 수정처럼 하늘로 뻗어 있었고 가장 어두운 겨울날에도 빛을 반짝였어요. 병원 안에서는 북유럽 최고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소아과 병동을 지나가며 조용한 복도에 울리는 제 발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거의 모든 병실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단순한 독감 증상으로 입원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폐렴과 싸우고 있었어요. 제가 모두에게 완벽할 거다라고 장담했던 병원의 난방 시스템이 우리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304호 병실에 들어갔을 때 피터슨 부인이 딸 엠마 곁에 앉아 계셨어요. 그 어린아이의 입술은 푸르스름했고 숨소리는 얕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주 더 입원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피터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에릭, 여기가 너무 춥잖아요. 추위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엠마가 나을 수 있겠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의료시설 컨설턴트로서 병원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제 일이었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설계하는데 몇 년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이제 엠마가 숨쉬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더 끔찍한 건 제 아들 루이스도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집에서 루이스의 천식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겨우 8살밖에 안 됐는데 마치 지친 수영선수가 물 위에 떠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매 순간 숨을 쉬기 위해 싸우고 있었어요. 그 애를 생각하면 가슴이 죄어들듯 답답했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병원 이사회와 또 긴급회의가 잡힌 거였어요. 의사들은 환자들 사이에서 합병증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계속 올리고 있었거든요. 우리 병원의 의무국장인 안데르손 박사는 회복 기간이 한파가 시작된 이후 2배로 늘어났다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원래라면 나아졌어야 할 환자들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은 창문에 낀 성에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이제 핑계는 그만하고 해결책을 가져와야 합니다. 안데르손 박사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래프에는 폐렴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었죠. 이 병원은 최첨단 시설이어야 했어요. 에릭,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태블릿으로 병원의 온도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병원의 난방 시스템이 극한의 추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천장에 설치된 히터는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고 있었지만 만들어낸 열기가 거의 즉시 사라져버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깥 공기에 다 빨려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물리치료실 앞을 지나쳤어요. 안에는 어린 소년이 목발을 짚고 걸으려 애쓰고 있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을 쉴 때마다 입김이 작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치료사는 그 아이에게 담요를 2겹으로 둘러줬지만 여전히 소년은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루이스가 떠올라서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비서가 환자 가족들로부터 받은 불만 사항 묶음을 제게 건네줬어요. 간호사들이 난로를 더 요청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근데 전기 시스템이 더는 버티질 못해요. 이번 주에만 이미 3번이나 회로가 나갔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병원 설계도와 공학 보고서들에 둘러싸였어요. 제가 만든 병원이 치유의 공간이 되었어야 했는데 차갑고 불친절한 공간이 되어버려 오히려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었어요. 책임감이라는 무게가 두꺼운 겨울 외투처럼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 핸드폰 화면에 아내 마리아의 문자가 떴어요. 루이스가 어젯밤도 힘들었어.
언제 집에 올 거야? 시계를 보니 이미 저녁 7시를 넘겼는데 이사회가 요구한 긴급 제안서 작업은 시작도 못한 상태였어요. 늦게 들어갈 거야 라고 답장을 보내며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이런 말을 타이핑하면서도 미워지더라고요. 사무실 창밖으로는 어두운 밤에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어딘가에서 제 아들은 너무 추운 집에서 숨쉬기 힘들어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아내는 모든 걸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어요. 저는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전문가여야 했는데 제 가족조차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아이러니였죠. 병원의 문제를 고치려고 하루 종일 애쓰는 동안 제 가정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며 저는 뭔가 변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그 변화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그것이 저를 어디까지 데려가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치유, 가족, 그리고 집이 따뜻하다는 것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알람이 아침 4시 30분에 울렸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죠. 저는 침대에서 억지로 몸을 일으키면서 옆에서 깊게 잠든 마리아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했어요. 집 안은 조용하고 어두웠고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그때 들리는 소리라고는 루이스의 부드러운 웅웅거림뿐이었어요. 이사회에서 나눈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조용한 아침을 맞이한 뒤 다시 사무실로 출근을 했죠. 병원에 출근본이 제안서 메일이 와 있었어요. 병원의 제안서를 읽고 또 읽었지만 글자가 다 뭉개져 보일 정도였어요. 시설 개선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요? 루이스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나쁜 시점은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이게 제가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제 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차가운 병실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자들을 위해서요. 제 조사는 간호사 인터뷰부터 시작했어요. 한 베테랑 간호사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어요. 난방이 정말 형편없어요. 며칠 만에 회복해야 할 환자들이 몇 주씩 머무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천장에 있는 환풍구를 가리켰는데 따뜻한 공기가 뿜어져 나오긴 했지만 천장 가까이에만 머물고 있어서 쓸모가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세심히 메모를 했고 우리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깨달으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뭔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아 막막했던 때에 동료 토마스가 밝은 주황색 전단지를 흔들며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에릭, 다음 달에 서울에서 큰 건축 엑스포가 열려 최신 난방 기술을 전시한대. 처음엔 그냥 넘길 뻔했어요. 한국이라니 너무 멀고 우리와는 너무 다른 곳 같았거든요. 하지만 토마스는 한국의 건축 기술이 우리보다 몇 년은 앞서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엑스포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꺼냈는데 뜻밖에도 그녀가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스톡홀름에 있는 내 여동생이 사고를 당했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적어도 2주는 내가 가서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저희는 루이스를 바라봤어요. 그는 접시 위에 있는 완두콩을 포크로 이리저리 밀고 있었죠. 둘 중 누구도 루이스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았어요. 특히 그의 천식을 생각하면 더더욱요. 그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루이스를 데리고 내가 서울에 가면 어떨까? 마리아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에. 에릭, 정말 확신해? 사실 전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여행은 제게 필요했고 루이스에게도 제가 필요했어요. 긴 논의 끝에 그리고 루이스의 의사와 몇 차례 통화한 끝에 저희는 모험을 감수하기로 했어요. 루이스는 여행에 신이 나 있었지만 짐을 쌀 때 그의 손이 흡입기를 더 꽉 쥐고 있는 걸 눈치챘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 시간은 길었지만 루이스는 귀가 압력차로 아플 때도 정말 잘 참아줬어요. 서울에 도착하자 도시 전체가 불빛과 활기로 반짝였어요. 택시 기사님인 박 씨는 서툰 영어로 명랑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높은 빌딩들과 제가 읽을 수 없는 화려한 간판들로 가득한 거리를 지나갔어요. 하지만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현대식 호텔 대신에 전통 한국 가옥, 즉 한옥이 있었거든요. 박 씨는 이곳을 한옥이라고 불렀어요. 건물은 아름다웠어요. 우아하게 곡선으로 말린 지붕 타일과 나무 기둥이 멋졌죠. 하지만 제가 걱정했던 건 루이스의 천식이었어요. 이 오래된 집이 그의 호흡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저희를 반겨준 이호스트 아주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방을 안내해줬어요. 그런데 바로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침대가 없고 대신 요라고 불리는 두꺼운 이불 같은 걸 바닥에 펴서 자야 했어요. 바닥 자체는 발에 아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바깥에서는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었는데 말이죠. 온돌, 이호스트 아주머니가 바닥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국식 난방이에요. 아주 오래됐지만 아주 좋아요. 그녀는 따뜻한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방 전체를 데워주는 방식으로 난방이 이루어진다고 알려줬어요. 이 열기가 방 구석구석 고르게 퍼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따뜻함을 만들어냈어요. 저희 병원의 거칠고 차가운 난방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첫날 밤, 저는 루이스가 바닥에서 자는 게 걱정돼서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하지만 아침이 되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루이스가 한 번도 기침을 하지 않고 밤새 푹 잔 거예요. 그의 고르고 깊은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엑스포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스마트 빌딩부터 재생에너지 시스템까지 온갖 최신 기술이 전시되어 있었죠. 하지만 한옥에서 경험했던 온돌 난방이 계속 생각났어요. 다른 참석자들이 가장 화려한 신기술을 보려고 바쁜 와중에 저는 전통 난방 시스템 섹션으로 자연스럽게 발길이 옮겨졌어요. 그곳에서 백 씨를 만났어요. 그는 다른 발표자들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옥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눈빛이 반짝였어요. 아, 온돌! 그는 외쳤어요. 2000년의 한국의 지혜죠. 그런데 이제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전통적인 온돌 개념에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현대식 온돌 시스템의 도면을 보여줬어요. 백 씨의 설명을 들을수록 점점 흥분이 됐어요. 이 시스템이 우리가 찾던 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닥에서부터 방을 데우는 방식이었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요. 천장 근처에서 낭비되는 열도 없고 찬 구석도 없고 더 이상 병상에서 떨고 있는 환자들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엑스포 마지막 날, 루이스도 저와 함께 했어요. 그동안 그는 저희를 도와주는 이호스트 아주머니 딸과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공원도 가고 박물관도 갔어요.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잘 어울렸죠. 저는 그날 루이스가 흡입기를 한 번도 쓰지 않은 걸 알아챘어요. 아빠, 루이스가 온도 조절이 가능한 바닥 난방 시연을 보면서 말했어요. 우리 집도 한옥처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 저는 그를 꼭 안아주면서 생각했어요. 밤마다 일하느라 그의 곁에 있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대답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너처럼 좋아질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을 거야. 제 아들의 희망찬 얼굴을 보며 제가 뭘 해야 할지 분명히 알 것 같았어요. 이 여행은 단순히 난방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가끔은 가장 좋은 답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걸 배우는 과정이었고, 때로는 그 답을 찾으려면 세상의 반대편까지 여행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서울 건설 엑스포 입구에 서서 저는 땀이 잔뜩 난 손바닥을 재킷에 닦았어요. 거대한 컨벤션 센터가 제 앞에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언어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음과 전시 부스들이 가득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이 건물 어딘가에 우리 병원을 살리고 아들 루이스가 숨을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게 해줄 해답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아빠, 로봇 좀 봐요. 루이스가 제 소매를 잡아당기며 건설 자동화 기계 전시를 가리켰어요. 그의 흥분한 표정을 보니 미소가 지어졌지만 왜 우리가 여기 왔는지를 잊을 순 없었어요. 집에서는 환자들이 루이스처럼 몇 년 동안 고통받아온 것처럼 차가운 병실에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저는 엑스포 지도를 꺼내 난방 기술 섹션을 찾아봤어요. 복잡한 전시회장을 지나가며 저는 스웨덴의 무역 박람회와 얼마나 다른지 새삼 느꼈어요. 표지판들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가 섞여 있었고 근처 구내식당에서 풍겨오는 한국 길거리 음식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그때 글을 봤어요. 제가 몇 주간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난방 기술 전문가 백 씨였어요. 그는 현대식 바닥 난방 시스템의 전시 모형 옆에 서 있었고 깔끔한 파란색 정장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제가 손을 흔들자 그도 저를 바로 알아봤어요. 린드스트램 씨.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가 약간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한 뒤 제 손을 잡아 흔들었어요. 이분이 루이스인가요? 라며 제 아들에게 하이파이브를 건넸고 루이스는 환하게 웃었어요. 에릭이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말하며 그의 친근한 태도에 바로 편안해졌어요.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 씨의 눈이 반짝이더니 난방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건 저희 최신 온돌 디자인입니다. 그가 파이프와 단열재 층을 보여주는 단면 모형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한국의 전통 바닥 난방을 스마트하게 재탄생시킨 거죠.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 관심 깊게 지켜봤어요. 이 시스템은 우리 집 천장에 설치된 히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대신 바닥 전체를 통해 고르게 열이 퍼지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마치 루이스가 한옥에서 편안히 잠들었던 그 따뜻함처럼요. 한번 보세요.
백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몇 번 화면을 터치했어요. 그러자 데모르메가 구역 온도가 즉시 조절됐고 디지털 화면에는 반도 단위까지 실시간 온도 변화가 표시됐어요. 이 시스템은 사용 패턴을 학습해서 자동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조정됩니다. 기존 유럽 난방 방식보다 2배는 효율적이에요. 루이스는 바닥 난방 구역에 앉아 청바지 너머로 전해지는 따스함을 느꼈어요. 아빠, 이건 마치 햇빛 아래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외쳤죠. 몇 달 만에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루이스를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백 씨는 누수 감지, 유지보수 알림, 심지어 공기질 모니터링 같은 추가 기능도 보여줬어요. 하지만 진짜 매력은 그가 말하며 화면을 넘겼어요. 이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러면서 한국 병원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회복률이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줬어요. 저는 꼼꼼히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새로운 세부 사항마다 점점 더 흥분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병원에 필요한 것이었어요. 우리 병원 환자들이 이 부드럽고 고른 난방 덕에 숨을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모습을 이미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엑스포에 늦게까지 남아서 백 씨와 함께 시스템의 모든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비용을 계산하고 설치 요건을 논의하며 스웨덴 건물에 어떻게 맞출지 계획했죠. 그리고 저는 병원 경영진을 설득할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스웨덴으로 돌아오자 제 자신감은 냉담한 반응에 부딪혔어요. 병원 이사회는 제가 온돌 시스템의 장점을 설명하는 동안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린드스트램 씨, 최고 관리자분이 말을 끊으며 말했어요. 우리에게 바닥을 다 뜯어내고 결국 고대 아시아식 바닥 난방을 설치하자고요.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전통적인 찜질방이 아니라 현대적인 유럽 의료 시설입니다. 그들의 말은 아팠지만 오히려 제 의지를 더 굳게 만들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편안히 잠들던 루이스와 차가운 병실에서 고통받는 환자들, 그리고 백 씨가 그의 시스템에 대해 보여준 자신감이 떠올랐어요.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제가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제가 당당히 말했어요. 3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제 집에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테스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게요. 그들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듯 서로를 쳐다봤어요. 결국 최고 관리자분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당신 돈으로, 당신 집에서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바꿀 거라 기대하진 마세요. 회의장을 나서며 저는 새로운 계획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그들에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백 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테스트 설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제 집은 살아있는 실험실로 변했어요. 집 곳곳에 온도 센서를 설치하고 공기질 모니터를 세팅하며 에너지 사용량을 추적했어요. 무엇보다도 루이스의 호흡 패턴과 약물 사용량을 세심하게 기록했죠. 설치는 쉽지 않았어요. 바닥을 뜯어내고 새 파이프를 연결하고 난방 시스템 전체를 업데이트해야 했거든요. 몇 주 동안 집은 난장판이었지만 제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는지 본 마리아는 저를 전적으로 지지해줬어요. 매일 밤 저는 데이터를 기록하고 자세히 노트했어요. 숫자들은 희망적이었지만 진짜 증거는 루이스의 건강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데 있었어요. 밤중에 기침이 줄어들고 흡입기를 사용하는 빈도도 감소했으며 에너지도 넘쳐났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집이 진정으로 따뜻하고 건강하게 느껴졌어요. 이 증거들이 병원 이사회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일 거란 걸 알았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난방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끔은 가장 좋은 해결책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걸. 그리고 다른 문화에서 얻은 지혜가 스웨덴에서도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병원 이사회의 회의실로 들어섰을 때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들고 있던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요.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딱딱하고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이전에는 설득에 실패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더 많은 기술 사양을 설명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저는 루이스의 사진을 꺼냈어요. 제 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루이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의 천식이 얼마나 심각해져서 밤에 거의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는지, 그리고 그가 숨 쉬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저를 얼마나 괴롭게 만들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을 적용한 테스트하우스에서 그의 회복 과정을 기록한 영상 일지를 보여줬어요. 15일차 루이스가 숨을 고를 필요 없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30일차 루이스가 뒷마당에서 축구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45일차 루이스가 구급 흡입기 없이 밤새 푹 잠들었어요. 회의실은 영상을 보는 동안 조용해졌어요. 소아과 책임자인 앤더슨 박사가 의자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이 개선 효과는 정말 놀랍군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난방 시스템 덕분이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닥에서 나오는 일정하고 고른 온기가 공기 순환을 더 잘 되게 해줍니다. 현재 사용 중인 난방기처럼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도 않고요. 게다가 에너지 효율도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테스트하우스에서 얻은 온도 일관성과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자세히 보여줬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소아과 병동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도하는데 동의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일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설치는 처음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한국 기술팀이 도착했고 우리는 기존 난방 시스템을 제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병동 전체가 물난리가 난 걸 발견했어요. 주요 배관이 설치 도중에 터지면서 벽과 장비에 피해를 입힌 거예요. 유지 보수팀이 물난리를 막으려고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병원 관리자는 화가 난 얼굴로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걱정하던 겁니다. 린드스트램. 이 원시적인 시스템이 우리 병원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제 꿈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절박한 마음에 한국에 있는 김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 3시였는데도 전화를 받으셨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일 바로 가겠습니다. 정말로 다음 날 피곤해 보이지만 결의에 찬 얼굴로 김 선생님이 도착했어요. 그는 특수 장비와 30년의 온돌 설치 경험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배관 문제를 고치고 시스템 전체를 강화했죠. 백 선생님은 우리 지역팀에게 병원의 기존 인프라와 온돌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보여주셨어요.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시스템을 처음 가동할 때였어요. 저는 모니터가 켜지는 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온도 수치가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어요. 바닥은 고르게 따뜻해졌고 공기질 센서도 완벽한 습도 수치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되는 환자들이었어요. 첫살의 연구 대상은 12살짜리 에마 닐슨이었어요. 그녀는 심각한 호흡기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산소 지원이 필요했던 아이였죠. 새 난방 시스템을 가동한 첫 주 안에 그녀의 간호사들은 에마가 더 쉽게 숨을 쉰다고 보고했어요. 3주가 지나자 그녀는 밤에만 산소를 필요로 했고 6주 후에는 병원 복도를 혼자 걸을 만큼 상태가 좋아졌어요. 그 이후로도 성공 사례가 계속 나왔어요. 부모들은 아이들이 더 잘 잔다고 말했어요. 호흡기 감염은 줄어들었고요. 심지어 병원 직원들도 더 이상 건조한 공기로 인해 목이 따끔거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소식은 의료계에 빠르게 퍼졌어요. 다른 병원의 의사들이 우리의 결과를 관찰하러 왔고 지역 뉴스에서는 우리의 혁신적인 한국 난방 솔루션에 대해 보도했어요.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우리 소아과 병동은 북유럽에서 호흡기 질환 치료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루이스가 병동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는 병동을 걸으며 다른 아이들에게 집에서 같은 시스템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 이야기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어린 환자들을 보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어요. 이제 그는 단순히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때로는 최고의 해결책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처음엔 회의적이었던 병원 관리자들도 이제는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우리의 난방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하며 방문객들에게 소개했어요. 앤더슨 박사는 다른 병동으로도 시스템을 확장하자고까지 제안했어요. 가끔은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이 서로 다른 전통을 융합할 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녀 말이 맞았어요. 한국의 전통적 지혜와 현대 기술을 결합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개선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병원이 가장 취약한 환자들을 돌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 성공은 단순히 건강 결과를 개선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세상 반대편에서 온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임으로써 혁신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그 힘든 몇 달을 돌아보니 당시엔 끔찍했던 그 물난리 사건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사건이 김 선생님을 스웨덴으로 부르게 했고 그의 전문성과 헌신은 모두를 감탄하게 했죠. 그의 존재는 회의론자들을 믿는 사람들로 바꿔놨어요. 가끔은 저는 생각해요. 재난처럼 보이는 일이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요. 에마가 퇴원하는 날 혼자 걸어서 병원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일을 해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따뜻한 바닥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를 놓았고 함께 일하고 서로 배우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용기가
최고의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처음 한국에 갔던 이후로 제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믿기 어려워요. 병원에 새로 설치한 난방 시스템은 단순히 성공에 그치지 않았어요. 모든 걸 바꿔놓았죠. 매일 아침 소아과 병동을 걸어갈 때마다 아이들이 더 쉽게 숨쉬고 더 활발하게 놀고 그 어느 때보다 더 빨리 회복되는 모습을 봐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루이스가 변화했던 모습이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숫자들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서 첫 해에 환자들의 회복 시간이 40%나 줄었어요. 호흡기 문제가 있던 아이들은 병원에 머무는 기간이 훨씬 짧아졌죠. 북유럽 전역에서 부모들이 우리 병원으로 아이들을 전원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성과는 통계에 있지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힘들이지 않고 깊게 숨을 들이쉬는 모습을 보는 그런 작은 순간들에 있었죠. 마리아도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어느 저녁 거실에서 둘이 앉아 창밖에 서리가 낀 걸 보며 온돌 난방 덕분에 따뜻하게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당신 많이 달라졌어요. 마리아가 그러더라고요. 이젠 단순히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의료 컨설턴트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 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백 선생님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졌어요. 처음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였는데 이제는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했죠. 6개월마다 우리 가족끼리 서울에서 만나곤 했는데 현대식 아파트와 전통 한옥을 번갈아가며 머물렀어요. 백 선생님의 아이들이 루이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줬는데 간단한 한국어 표현부터 젓가락을 제대로 사용하는 법까지 가르쳐줬어요. 루이스는 특히 한국 전통 놀이를 좋아했는데 덕분에 우리 스웨덴 집은 어느새 친구들에게 배우는 접은 종이 딱지를 가지고 딱지치기를 가르치는 루이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우리 병원의 성공 소식이 스웨덴 전역에 퍼지면서 다른 병원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들 우리 병원의 한국의 기적에 대해 물어오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출장길에 오르게 됐지만 이번엔 이전과 달랐어요. 가족을 두고 떠나는 대신 종종 그들을 데리고 다녔죠. 루이스는 어디서든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랑스레 설명했어요.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말하면서요. 저희는 지하실을 난방 기술을 전시하는 작은 박물관으로 꾸몄어요. 고대 한국의 온돌 모델부터 최신 스마트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전시했죠. 학교 단체들이 견학을 오면 루이스가 자신 있게 투어를 이끌며 따뜻한 바닥이 그를 어떻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줬는지 설명하는 모습을 보곤 했어요. 발 밑에 항상 따뜻한 담요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복잡한 기술을 단순하고 마법처럼 들리게 만들었죠. 한국의 영향은 난방 기술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저희 병원은 서울의 한 의료센터와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스웨덴 의사들이 한국으로 가서 전통 치유법을 배우고 한국 의료진은 저희 병원에 와서 한국의 고대 지혜를 현대 의료에 적용한 방식을 경험했어요. 병원 식당에선 매주 한 번 한국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는데 비빔밥이 직원들에게 놀라울 정도로 인기를 끌었어요. 제 사무실 벽도 이제는 예전처럼 인증서만 걸려 있지 않아요. 한국에서의 추억을 담은 사진들로 가득하죠. 경복궁에서 루이스와 백 선생님의 아들이 함께 연을 날리는 사진, 추석에 두 가족이 전통 음식을 나누며 식사하는 사진,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사진은 병원의 난방 시스템을 완성했을 때 스웨덴 팀과 한국 팀이 함께 축하하는 모습이에요. 이번 프로젝트는 혁신에 대해 강렬한 교훈을 남겼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 새로운 걸 발명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지혜를 재발견해서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다는 걸 배웠죠. 한국은 이미 수백 년 전에 바닥 난방을 완성했는데 우리는 첨단 천장 난방 시스템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마리아는 제가 한국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해서 스웨덴 겨울을 한국의 여름으로 바꾸는 것 같다고 해요. 그녀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집이든 병원이든 발밑에 따뜻한 바닥을 느낄 때마다 루이스가 숨을 못 쉬던 그 차가운 밤이 떠오르니까요. 이제는 건강한 청소년이 된 루이스는 서울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꾸고 있어요. 지난주에 새로운 환자가 우리 병원에 왔어요. 심한 천식을 앓는 어린 소녀였는데 루이스가 그랬던 것과 비슷한 증상이었어요. 그 아이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저 역시 느꼈던 두려움과 무력함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병실에서 바닥 난방이 조용히 작동하는 걸 느끼며 그들과 함께 앉아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부모님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희망이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가끔 병원 복도에 늦은 밤 서 있다 보면 제가 모든 걸 잃을 뻔했던 순간이 떠올라요. 아들,
결혼 생활, 그리고 제 삶의 방향까지도요. 하지만 한국은 저에게 다른 길을 보여줬어요.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함께하는 길. 가족과 일이 경쟁하지 않고 서로를 지지하는 길. 그리고 치유가 단순히 약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따뜻함에서도 온다는 길을요. 요즘 사람들이 우리 병원의 성공 비결에 대해 물어보면 단순히 난방 시스템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다고요.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이 뒤를 돌아보고 다른 문화에서 배우며 지혜는 국경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라고요. 한국은 단순히 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았어요. 저를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전문가, 그리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